네, 지구헌법학 입문을 강의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오동석 교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구헌법학 관점에서 저항권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헌법학 내진 지구법학에서 사실은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저항권론적인 관점은 다른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구헌법학이라고 하는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학자들의 논의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이런 관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권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멀리로는 이제 로크로부터 유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국가에 복종하는 대신에 그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들이 저항권을 통해서 정부를 교체하고 국가 권력의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항권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이러한 저항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법의 실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권의 개념은 헌법 규범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어느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 행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더 이상 공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이런 현상 속에서 기존의 헌법 규범력, 민주주의적인 헌법 체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다가도 구제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가에게 모든 물리력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절차를 통해서 그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거는 그런 인간의 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체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가 권력을 교체하는 이런 이제 권리가 저항권이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개념적인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하고 있고 헌법을 부정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저항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저항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헌법에는 저항권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960년에 이른바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오늘날 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쨌든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19 민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저항을 한 것이었고 국가의 물리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폭력적으로도 저항을 했었던 거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헌법이 독재 정권의 그런 그 인권 침해라든지 헌법 침해를 넘어서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근간이 되었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헌법 체제의 유지에 있어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후의 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항권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견해와 소수의 견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에서 우러나오는 자연권으로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야 된다 또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시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저항권이 실정법의 근거를 가지고 없다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자연법에 의해서만 근거하고 있는 이 저항권을 원용해서 재판부가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재판부가 재판 규범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에서는 저항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요거는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는 이런 입장이 이제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 또는 적용할 수 없다. 물론 아까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이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항권이라는 명시적인 표현 자체는 없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제 해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정법적인 어쨌든 근거가 명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실정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의 실정법이 있는 경우에 그 실정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시민이라고 한다면 지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비록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 저항권이 헌법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법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하고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는 거죠. 주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권자는 권한의 행사자이면서 동시에 주권자로서 또 책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또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저항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 즉 필요하다면 재판 규범으로 원용해서 이 저항권에 의해서 일정 정도의 정당성,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저항권의 일종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처벌해서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수 의견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다수 의견이 대법원의 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저는 이런 태도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지구의 위기의 문제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제가 지구법학에서 헌법적으로 기존에 논의되었었던 논리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국가 목표, 헌법 이념, 기본권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구 생태의 위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도 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인간 아닌 존재들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양한 행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는 비인간 존재들이 인간이 지구에 미친 해악들을 어떻게 지구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는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가고 그것이 저항이란 이름으로 또는 권리란 이름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어떤 점에서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 이제 지구헌법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저항권이라는 개념으로 이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연 생태계의 문제는 인간이 법으로 규율한다라고 해서 자연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한 뭐 동물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라 내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그들에게 미치는 생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모든 존재들은 일정 정도 반응을 하는 거죠. 뭐 인간이 예를 들면 모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기는 인간의 유해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모기를 없애고자 하지만 또 모기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환경적 여건에 적응해 가면서 또 계속 어쨌든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모기는 모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존, 존속을 위해서 뭐 애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과
그런 모기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거 하니까 예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다른 이제 일반적인 종들과의 관계에서 멸종당하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지구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거죠.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인간의 법체계 바깥에 있는 존재들의 의미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둔 상황에서 법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법적인 논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저항권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지구법학을 좀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안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한편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인간 아닌 존재나 아니면 지구의 생태계는 일정 정도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자연의 권리를 얘기하는 경우에 이 권리가 가지고 있는 담론은 저는 일정한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 인권이라는 권리 개념 자체도 사실은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 처음에 출발한 것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근대 시대의 서구의 사상가들은 그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서구인의 권리만이었던 것이 예를 들면 그들이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다른 대륙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이런 제도들이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맥락일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상태에서 여성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인정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했던 거죠. 아동은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의 인간은 자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고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협소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점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갓난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럼 권리 주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없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정도 이제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이런 이제 논의가 또 한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논의가 더 확장되게 되면 이제 동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동물이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뭐 나름대로의 인간 정도는 아니지만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에게도 일정한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최근의 논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근거로 또 이 논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구 유럽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갑각류, 가재나 이런 것들을 요리할 때는 산채로 요리해서는 안 되고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절을 시킨 다음에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규율될 정도로 이렇게 점점 권리의 개념의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권리 주체의 범위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의 권리에 관련해서도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거를 가지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고 적어도 인간에 의해서 소유의 대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다양한 이제 논거들을 통해서 인간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논의들이 전반적으로는 결국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법체계로 들어오는 이상은 인간이 아무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자신의 그런 이제 권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권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제기한 이제 문제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 동물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가서 자연의 권리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의 권리 내지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의 이런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자연을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제 존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 주체가 있다 없다의 논의보다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저항권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저항 반응인 거다. 그래서 자연 스스로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예들도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반응들을 읽어내고 그럼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자연의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계속 인지해 가면서 인간의 어떤 책무, 그래서 과거에 인류세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그런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완화시키고 막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책임을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에 담겨져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책임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짊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의 한쪽에 뭐 예를 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또는 한 국가 사회 내에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이런 정의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헌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될 것이고 입법과 정책에도 담겨져야 될 거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이 저항권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법칙으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자연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 법체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구법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끌어가게 되면 이렇게 논의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인 거죠. 실제로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 다양한 소송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소송에서도 멸종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인간의 관점이긴 합니다만 이런 멸종 저항권은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다양한 지구본파의 논의들을 이제 다른 이제 기존의 헌법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그것들을 얼마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분명히 그것을 해칠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자연에 대해서 인류가 아무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미리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좀 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제 의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임계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지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좀 더 진지하고 또는 함께 이 문제를 정말로 그 핵심적인 과제로 놓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논의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야 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